자, 310페이지에 1장을 봅니다. 자, 중개 실무로 들어가는데 알겠어요. 이 뒷부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아웃라인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를 공부하고 뭐는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스스로 감이 잡힐 수 있다고. 알겠어요. 막말로 봐봐요. 이게 시험 과목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 중개 실무.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겠어요? 안 정해져 있겠어요? 이 명칭 딱 봐봐라, 이거. 출제 범위가 한정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티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개 실무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감을 잡아야, 그렇다면은, 요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 하면서 뭐다,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라. 그 대비도 완벽한 대비는 못 돼요. 알겠습니까? 자, 310페이지 1절에 중개 실무의 의미 범위 해놨는데 5줄을 읽어봅니다.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건 없어요. 알겠어요? 중개 이론이랑 하는 게 있어. 중개 이론이라는 거. 외울 거 아닙니다. 외우는 용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원리나 관련 지식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중개 실무는 이러한 중개 이론을 뭐하여 응용하여 실천하는 행위를 중개 실무 활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중개 실무란 결국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중개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불법을 저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뭐를 접수받음으로써 중개 의뢰를 접수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개 완성인 거래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중개 기능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울 용어 아닙니다.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중개 실무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일련의 중개 실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가 응용이 되어지는 거다? 중개 이론이 응용되어지는 거다. 다양한 중개 이론이, 다양한 중개 이론이. 첫 번째 줄로 다시 가봐요. 그 중개 이론이란 뭘 뜻한다? 중개의 원리나 관련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중개 이론이고, 그 다양한 중개 이론이 무슨 활동 진행 과정에 응용되는 거다? 중개 실무 활동에 응용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 중개 실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다양한 중개 이론이 응용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용. 그러면 중개 실무가 시험 과목이잖아? 그럼 중개 실무에서 뭐를 물어보느냐? 이거 물어볼 건 없어. 뭘 물어본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실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개 이론들을 응용할 줄 아나 모르나 그거 물어보는 거라. 응용할 줄 아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야. 다양한 중개 이론들을 알고 있나 없나 그거 물어보는 거다. 알겠어요? 이건 저 이론겠지만은 첫 번째 줄이 중개의 원리나 관련 지식을 의미한다 해놨잖아. 자, 봐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바로 중개 실무다, 중개 이론이다. 중개 이론인 거예요. 중개 관련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적 지식이야. 이걸 중개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란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 주임법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주임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무슨 문제다? 중개 실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럼 봐봐요. 농지법. 중개 실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고 있나, 없나, 모르고 있나? 물어보는 게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한정이 안 돼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티 나올지 몰라.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중개 실무 파트를 교재가 어떻게 쓰냐면 이때까지 기출된 범위 내에서 뭐다 물어봤던 중개 이론들 있지.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 그 결국 다른 과목에서 이미 공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는 이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중개 이론을 안 물어보고 중개 실무에 대한 뭐다 어떤 이 뭐라 해야 될까 알겠어요? 이 중개 원리 해야 되겠나 오히려 알겠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봤는데 다 맞춰버리 너무 쉬워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만 아예 다양한 이런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구체적인 뭐다 응용되어져야 될 지식들을 물어보니까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2절에 봐봐요. 중개 실무의 과정 해놨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화살표가. 그렇죠? 그러면 중개 실무는 무슨 접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중개의 접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잖아. 그 위에서도 문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에 따르면 중개 실무는 뭐가 있음으로써 끝나버린다. 이 그림에 따르면 그대로 읽어요.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개 실무는 끝난다 하잖아. 근데 그 옆에 한 봐봐. 뭐라고 적어놨는 거. 계약의 이행 업무잖아. 이게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의 완결 부분은. 그렇죠? 계약의 이행 업무는 중개 실무 범위 밖의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개 실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넓게 보면은 또 중개 실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 놨어. 그래서 왜 이런 설명을 제가 갖다 붙이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 광의 이런 표현을 썼느냐. 자, 이 놔두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지. 중개 완성 시점을 언제로 봐요? 법에서는 항상 법에서 했잖아 지금. 법에서는 중개 완성 시점을 언제로 봐요? 물으면 법에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법의 내용을 퍼뜩 못 떠올리잖아? 제가 책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은 138페이지를 가봐요. 137페이지. 137페이지 가면은 저 밑에 2번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내용 해놨지? 의 부분에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뭐 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하는 걸 적어놨잖아. 그럼 이 확인 설명하는 행위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 맞나 안 맞나? 맞죠? 그럼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중개가 완성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맞죠? 그 다음 몇 페이지로 가느냐? 142페이지로 가봐요. 저 위에 3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게 나오지? 그 밑에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중개가 완성되어 뭐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이났어요. 확인 설명했는 사항을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확인 설명했는 사항을 뭐로 작성하여? 서면. 이 서면의 이름이 뭐라 했노? 확인 설명서잖아.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 잘 봐봐. 중개가 완성되면은 뭐 작성부터 하노? 거래계약서부터 작성하지. 중개가 완성되면 뭐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뭐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 또 작성한대. 자, 그러면 자, 이 조문대로라면은 이 조문 그거까지 봤으면 이것도 보고 합시다. 143페이지 봐봐요. 제일 밑에 봐봐. 거래계약서 작성돼 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뭐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뭘 작성하랴?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잘 봐요. 논리적으로 중개가 완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뭘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작성이지.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하고
중개 완성 시점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지. 중개가 완성되면 뭘 작성하도록 돼 있다? 거래계약 작성. 그러니까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은 다른 시점이야. 그렇지? 분명히 다른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갑자기 또 묻잖아. 중개는 언제 완성됩니까? 이리 물어봐. 뭐라 하노? 물었어요. 중개 언제 완성됩니까?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이분은 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때. 그다음 이분은 또 잔금이 지급된 때. 그렇지? 무슨 또 어떤 분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다 지각거려. 다 틀리나 다 맞나? 다 틀렸어. 알겠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뭐가 완성되는 거고 중개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가면 안 돼. 알겠어요? 거래계약 작성도 하는데 뭘 서명 날인한 때가 맞겠노? 거래계약서도 작성하는데 잔금 지급한 때가 맞겠나? 알겠어요? 그럼 뭐라 해야 되겠노, 요건? 그렇지. 거래 당사자 간에 뭐다? 의사 표시가 우회된 때? 합치된 때.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합치가 됐으니까 이제 합치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거래계약서로 작성하는 거, 이거. 논리가 이런 게 논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 중개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하면 뭐 잔금 지급한 때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맞나? 안 맞잖아 지금 법하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안 맞는 거는 빨리 뜯어 고쳐야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 알겠지? 자, 요 사례까지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요 사례하고 딱 비교해보면은, 알겠어요? 당장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야, 합리적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거래를 알선했어요. 중개를 해요. 알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이제 매매 조건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봤어. 계약 체결하기로가 다 합의를 봤어. 그런데 매수인이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니까 매수인이 오늘 계약금을 안 갔습니다. 내일 계약금 가지고 올 테니까 정식으로 내일 오후 3시에 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 헤어졌어. 내일 3시에 둘 다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 왜 댕긴 거 알아보니까 둘이가 법무사 사무실로 가가 거기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기서 이전 등기까지 다 끝낸 거야.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같으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거잖아.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거래계약서 작성해 준 적이 있나? 잔금 지급에 관여한 적이 있나? 이전 등기에 뭐 관여한 적이 있나? 알았어요?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시켰다 안 시켰다? 완성시켰다라는 게 언제? 오늘. 계약금 안 가져왔지만은 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지만은 매매 조건에 관해서 합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 안 됐다? 됐다. 중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요 중개 완성 시점, 요 시점에 이론적으로는 뭐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게 뭐고? 중개 보수. 중개 완성은 언제다? 요때다. 이 대가로 뭐다 받는 게 중개 보수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막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사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못 받는다 하면은 뭐다? 전부 다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알선 받아가지고 뭐다? 매매 합의 봐놓고는 전부 다 엘롱 해쁘고 어디 가뿐다? 법무사가 가 계약서 쓰면 이전 당기 다 해뿌리지. 그렇지. 무슨 소리가 있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고 이론이야. 그런데 현실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잖아. 현실에 이 시점에서 당사자가 보수 주나? 안 주잖아요. 현실에서. 안 주는 거 억지로 뺏을 수도 없는 기고. 법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늘 보수 지급 시기에 관련해서 현실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더라.
그래서 최근 몇 년, 3년 전쯤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가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거든.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럼 하도 현실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왜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놓고는 뭐다? 대통령령에 어떻게 적어놨어요? 당사자 간에 뭐에 따르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언제 지급하도록?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뭐고? 잔금 지급 시기가. 그 결국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 놨는 걸 보면 현실을 반영한 거다 안 거다? 반영하고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 현실. 근데 꼭 그렇다고 잔금 지급 시에 반드시 줘라 소리가 아니잖아. 이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법을 그렇게 만들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 규정이 없었거든. 보수 지급 시기가. 그렇지. 이제는 규정을 딱 명확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법률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는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돼. 됐죠? 그럼 요 거래계약 작성 시점, 요 시점에 또 작성했잖아? 뭐 작성하노?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라. 알겠지?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펜 두 개 들고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법조문대로라면 이게 먼저 작성되고 뭐다? 이게 작성되게 돼 있는 게. 법조문대로라면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겠죠? 그러면 봐봐요. 이 장난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날로부터 60일 이내? 거래계약 체결로부터지. 거래계약 체결은 요 시점이라 요 시점이라 요 시점이라. 이 시점이지. 이 시점. 이 날로부터 뭐다? 60일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라. 근데 이 날은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계약 체결일이. 알겠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면 거래계약 체결일이 무슨 날이 된다? 이 날이 되는 거지. 작성한 날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거래계약 체결일은 언젠데? 요 날인데. 요 날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 날이 입증이 되나? 안 되잖아. 이 날이 입증이 안 되니까 거래계약서 작성한 날 있잖아. 작성한 날로부터 뭐 60일 낸 거예요. 그것도 틀려요. 자, 봐봐. 이게 매매계약서잖아? 매매계약서인데 여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찍을 거 아닙니까? 여기 도장 찍을 거 아닙니까? 찍을 때 봐. 이 서식을 작성은 5월 5일 날 했어요. 작성은. 그런데 당사자가 의사표시 합치된 때가 알겠어요? 언제냐면 5월 3일이야. 요다가 5월 3일 적어봐봐라. 에? 이 서식을 작성하는 날은 5월 5일인데 작성할 때 여다가 며칠을 적어붙다? 5월 3일을 적어붙다. 이게 계약 성립 연월일 가는 거 아닙니까? 작성한 날은 5월 5일이지만은 뭐다? 계약 성립 연월일은 뭐? 5월 3일.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는 게야. 알았어요? 실무적으로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따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시험 공부 안 하고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알겠어요?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날과 매매계약이 뭐다? 성립된 날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무로 가면 대부분 같아요, 달라요? 같지. 같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뭐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대학 교수님들이 다 시험 문제 내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란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은 뭐다? 다를 수가 있다. 다르다라고는 못 내. 알겠어요? 왜? 현실에서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지금 뭐 하다가 310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그림의 중개 실무 과정의 제일 밑에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알으세요. 중개 완성 이후가 이후 아이가? 이후잖아. 이후니까 그랬어요. 그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준다. 그 도움 주는 행위는 중개 완성 이후에 도움 주는 거잖아. 중개 완성 이후에 도움 주는 거야. 중개 실무도 아니다라는 거야. 중개 실무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활동이다. 중개 완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중개 실무다? 이까지가 중개 실무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중개 실무다 아니다. 엄격히 따지마. 아닌 거야.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작성하니까. 그렇죠? 그럼 원래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거야.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입법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행위, 작성 업무, 작성 행위 이걸 거래 당사자에게 맡겨둘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야. 왜? 작성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놨을 뿐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행위 자체가 중개 실무활동에 속하는 것이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성 업무, 확인설명서 업무도 넓게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중개 실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협의, 광의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옛날에 기출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5회, 6회, 7회 때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뭐냐? 문제가 이기라. 다음 중 중개 실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리물.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리물. 그 중개 실무 활동이 아닌 걸 찾아라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내용들 읽어보니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일은 맞아. 다 맞는데 중개 실무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리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그럼 만약에요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 작성 하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 설명 하자. 알겠지? 이런 것들, 이거 특히 거래계약 작성, 확인 설명 작성, 중개 실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중개 완성 이후라 그랬잖아. 그럼 엄격히 따지면 중개 실무다 아니다? 아닌데, 방금도 설명했듯이 넓게 보면은 뭐다? 중개 실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협의 광이겠잖아. 자, 그럼 봐봐요. 에이? 이렇게 적으면은 협의 광의로 놓고 보면 답이 뭐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럼 여기다 뭐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적어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하다 보면 중개사무소도 이전하나 안 하나? 하잖아.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일들이잖아. 일들 중에 하나지? 맞지? 5개 지문을 비교해봐요. 그럼 이 문제는 앞에다가 협의, 광의, 용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지만은 이 문제는 앞에 광이라는 단어가 뭐다? 생략된 거다. 이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중개 실무가 아니다? 그 310페이지 제일 위에 5줄, 4번째 줄에 1절의 의의 및 범위 4번째 줄에 무슨 행위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거야.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이 중개 기능성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이런 행위들은 협의든 광의든 떠나서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 활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중개사무소 이전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 활동과 관련 있나?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또 써볼까요? 이 단어 말고 하나 더 써보면 5번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1, 2, 3, 4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2, 3, 4와 5번이 구별이 잘 안 가. 무슨 실무? 경영실무. 무슨 줄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실무? 경영실무. 이거는 뭐다? 협의든 광의든 뭐 했든 간에 뭐 중개실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알겠어요? 시험 문제가 중개실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권리관계 조사 확인 설명, 중개계약서 작성,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응?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알겠어요? 면적의 확인, 알겠어요? 면적의 확인.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 면적의 확인 다음에 또 딴 게 간단하게 씁시다. 그러면 소재지 확인 갑시다. 소재지 확인. 권리관계 확인 설명, 면적 확인 설명, 소재지 확인 설명 다 중개계약 작성. 4번에 거래계약 작성이 났어요. 답 몇 번? 4번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문제 지문 5개를 구성했다는 것은 이 앞에 무슨 글자가 생략된 거다? 협의가 생략된 거야. 4개와 1개가 구별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못 내요. 이렇게 내면은 무조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다음 문제고, 알겠어요? 이 신청 무조건 들어오거든. 거래계약서 작성회의가 위에 중개실무가 아니고 하면서 이 신청 무조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엄격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중개완성 이후에 뭐다? 거래계약서 작성이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 자체는 중개 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엄격히 따지면. 좁게 보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알겠어요?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회가 지금 네모박스가 총 6단계죠. 흐름도가 6단계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지금 시험에 가서 날 찾아봐봐요. 박문각 출판사에서 뭐다 나온 이 중개사 법령 실무 교재 있지? 박문각 교재. 그걸 보면은 이 네모가 6개가 안 나와요. 이 그림이 나오긴 나오는데 5개밖에 안 나와. 어디서 끝난다?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결 부분은 없어요. 그 책은. 그럼 무슨 소리냐? 박문각 책은 무슨 실무를 전제로 교재를 쓴 거다? 협의의 중개 실무를. 제 책은 무슨 실무를 전제로? 광의의 중개 실무를 전제로 쓴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이런 사고력을 좀 길러야 돼요. 연습 한 번 더. 민법. 자동차 동사입니까? 부동사입니까? 그 동사이잖아, 그래. 동사야. 그럼 잡아. 협의로 보면 뭐다? 협의로 보면 동사이잖아. 협의로 보면 동사이라요. 근데 광의로 보면 뭐고? 부동사이죠. 자동차는 광의로 보면 뭐다? 부동사이잖아. 준부동사는 의제부동사이잖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뭐다? 의제부동사이라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의제부동산 합치가 뭐? 광의의 부동산은 거나. 그럼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뭐다? 동사입니까? 부동사입니까? 이리 물어봐. 답을 우회하면 되나? 협의로 보면 그 동사이다. 근데 넓게 보면 뭐다?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 작성 아주 엄격하게 좁은 의미로 보면 중개실무다 아니다. 아닌데 넓은 의미로 보면 뭐다? 중개실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나 아까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 있잖아. 이건 좁은 의미로 보나 넓은 의미로 보나 뭐다. 이거는 뭐 중개실무 활동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럼 뭐고 그거는? 이리 물으면 뭐다? 경영활동과 관련한 행위들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휴업신고서 작성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낸다 안 낸다? 휴업신고서 내잖아. 3월을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업신고서 작성해가 내잖아. 그럼 휴업신고서 내는 거 그건 무슨 활동이고? 그 중개실무 활동이고 경영실무 활동이지 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더랬어요. 근데 그때 낼 때는 이제 광의를 전제로 냈기 때문에 답이 보여. 답이.
알겠습니까? 아, 광일 보여? 그럼 됐고, 그 그림을 잘 봐봐요. 중개의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한 말동 계획의 수립이다. 대상 물건의 조사기 및 가격 산정, 중개 영업 활동, 거래 조건의 교섭과 거래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거래 조건의 교섭과 거래 계약 체결 옆에 중개 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고시면 중개 완성인데 옆에 1, 2, 3, 4 적어놨죠? 이 뭐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계약 작성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중개 완성된 때 보존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중개 완성된 거래계약이 매매계약일 때는 무슨 신고도 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1, 2, 3, 4 적어 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몇 가지다는 거, 4가지다라는 걸 그 메모해 놓은 거예요. 중개 완성 시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몇 가지다? 4가지다라는 게요. 근데 임대차 거래를 중개 완성시켰으면 할 일이 몇 가지다? 3가지 뿐이잖아. 실거래가 신고는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니까. 알겠습니까? 아,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점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교반을 쓰면 모두 골라라. 응? 네모 박스 안에 알겠어요. 뭔 소리 쭉 적어놓고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점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반을 쓰면 모두 골라라. 몇 가지? 3가지 고르면 되잖아요. 뭐 거래계약서, 뭐 확인설명서, 뭐 보존관계증서, 사본 그거 아이가. 그 쌍방에게 다 교반한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응용 문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하잖아. 중개 완성 시점에 거래계약서 작성해라 하는 거 공부하잖아. 그리고 중개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도 작성 교배를 하는 거 따로 공부하잖아.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될 때는 보존관계 증서 내용을 설명도 하고 증사본도 교배라 하는 거 공부하잖아. 따로따로 공부해놨더면 시험 문제가 뭐 중개 완성 시점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반을 쓰면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시험 문제로 옵니다. 따로따로 공부할 거 한 문제 싹 묶어버렸잖아요. 그래 골고루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311페이지로 갑니다. 3절에 뭐 중개업의 경영이 나왔는데 경영의 특징이 나왔죠? 안 외워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부동산 경영관리 이론이 풍부하다, 빈곤하다. 경영관리 이론이 풍부하다, 빈곤하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워낙 요거는 좀 설명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4인제 대학이 많은데 그 4인제 대학에 부동산 학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동산학과가 전국의 모든 4인제 대학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대학은 있고 없는 대학은 없잖아. 그런데 있는 대학으로 갑시다. 있는 대학으로 가더라도 그 대학에서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지가 오래됐다, 오래되지 않았다. 자, 소위 학문의 역사성이 대한민국에서 짧다, 길다. 짧다라는 게. 학문의 역사성이 짧으면 이론이 뭐 풍부하게 축적됐다, 빈곤하다. 빈곤은 북이라. 알겠습니까? 아, 무슨,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4인제 대학의 부동산과가 개설된 데는 70년대 이후야. 대구에 있는 뭐다, 대구대학교 부동산과도 뭐 85년도에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 한강 이남에서 그나마 좀 잘 나간다 하는 과거든? 그게 85년도에 생겼어요. 에? 우리 법학과는, 4인제 대학의 법학과는 언제 생겼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있는 모든 과들 많잖아. 100여 과, 100여 개, 85개, 뭐 90개 과 많은 대학이었어요. 그 과들 중에서 학문의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게 전 세계적으로 학문의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 뭐고?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학문이 분화된 거예요. 또 뭐 의학이에요, 의학.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이 다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옛날 조정부터 사람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거 생각했을 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아, 무슨 얘기죠? 그럼 또 뭐 수학이에요. 그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자꾸 늘어나면서 뭐다 적기 싸우거든. 뭐 해결할 규범이 필요하거든. 법학이에요, 법학. 알겠어요? 아, 무슨 소리죠? 학문의 역사성이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예요, 의학자라요, 수학자라요, 법학자라요? 한번 찾아보래.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의학자, 수학자, 법학자 다 알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때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봐라. 아주 뛰어난 법학자로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천지이기 때문에 저는 명함도 못 냅니다.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부동산 학문의 역사성이 짧다 이 소리야. 2번 부동산 시장의 복잡 다양성, 수요 공급자의 비고정성, 계획과 통제의 곤란성, 시장의 비조직성, 순이익의 유동성, 인사관리의 중요성, 부동산 시장의 주상성,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 대체로 한 반텀 정도는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는 것 같아. 알겠어요? 이런 거 시장의 비조직성, 그 다음에 시장의 주상성, 수요 공급자의 비조고정성 이런 것들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죠? 자, 7번 인사관리의 중요성 하는 거는 아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인사관리의 중요성. 우리 중개업 하는데 인사관리가 뭐 필요하냐? 개업공인 사무실에 가면 직원이 있나 없나? 중개업 사무실에 가면 직원이 있어 없어요? 그 직원을 뭐라고 부르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호자원 둘이 합쳐서 고용인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그 고용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고용인에 대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캐놔놓고 동의해놓고 왜 중요합니까? 답도 뭐하면 그냥 입이 떨어지는 대로 이야기한 거 아이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을 두고 있었어? 양벌 규정과 간주 규정을 두고 있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고용인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세요. 순이익의 유동성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익 챙기는 거는 뭐 갖고 이익 챙기노? 중개보수야 이거.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이거. 맞죠? 중개보수의 유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유동성입니까?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중개보수의 수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상향시장이다, 하향시장이다, 안정시장이다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중개보수 수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봐라. 아니? 쏟아져 나오는데 매수자가 없으면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무슨 시장이 제일 좋은 기다? 하향, 상향 이런 게 좋은 기다? 균형시장이 좋은 기다? 균형시장이 좋은 게야. 안정시장이. 알겠어요? 무슨 안정시장, 균형시장 가는 게 늘 뭡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늘 늘 풍부하게 존재하는 시장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때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런 균형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물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매수자가 없어. 그럼 거래가 안 된다 하지만 거래를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국 그래서 조금 꾼소리 듣는 거야. 꾼소리.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매수자가 없잖아. 없는데 매수자를 꼬대기가 사게 만든다 만든다. 만들어야 돼. 그래야 중개보수 들어오거든. 꼬대기가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뭐고? 꾼아이가 꾼. 알겠어요? 매물이 안 쏟아지잖아. 매수자는 대기 중인데 매물이 안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또 매도할 사람들은 꼬대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 자꾸 중개업하는 사람들은 꾼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옛날에 용어도 거간이었잖아. 조선시대 거간이잖아. 거간꾼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은 전통적으로 여기야. 그래서 옛날에는 용어가 조선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한자로 뭐라고 불렀다? 중개보수를. 얼마 전까지는 우리 법에서 중개수수료라고 그랬고 옛날에 조선시대로 일제시대로 들어가면 구전이라고 그랬어. 구전. 입구자 써가지고 구전이라고 그랬어. 구전. 이걸 오늘날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를. 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알겠어요? 이런 게 알겠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쭉 들어가 이제 그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 의사 결정의 유동성 하는 것도 학교는 시간에 안 들어봤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알겠어요? 봐봐요. 이거는 이거하고 관련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특성 하면서 학교론 시간에 들어보는 거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 특성 중에 요즘은 특성이라고 제시도 잘 안 해요. 고가성. 가격이 뭐다?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좀 뭐다? 높다라는 거. 알겠어요? 요즘은 특성이 축에도 안 속합니다. 왜?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더 싸거든. 동산보다도 뭐다? 더 싼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알겠습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건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고가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뭐다? 다른 물건에 비해서 동산 물건에 비해서는 대체로 가격이 높다. 높다. 그러면 그 가격이 높은 물건의 매매 거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매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뭐다? 신중한 자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고객 의사 결정의 유동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해서 중개업에 종사해봐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주부가 왔잖아? 그런데 아파트 몇 개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보여주잖아? 한 개만 보여주면 안 돼요. 보통 4-5개 비주는 게 왜? 고객의 의사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거든. 뭐 한 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를 매수하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거 없습니까? 딴 거 비지만 또 딴 거는 또 없어요.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돌아다니다가 뭐다? 글쎄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또 한번 이야기 좀 해보고요. 이랬냐고. 알겠지? 무슨 소리야, 그쵸? 그걸 놓고 나중에, 그래가 그 개업공인중개사 실컷 애믹이 나왔잖아? 애믹이 나왔는데,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물을 또 알선한 거야. 우리나라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이니까. 그리고 그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알선해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 그러면 이쪽 부동산 사무실은 어디에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중개업이, 그럼 참 1번부터 9번까지 용어들 보면 중개업 경영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 알면 끝이라. 알겠지? 옛날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초창기 시험에. 중개업 경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답이 뭐였는 줄 알아요? 답이 순수익의 고정성 한 거예요. 그 순수익의 유동성 돼 있잖아. 그 순수익의 고정성 했단 말이에요. 순수익이 고정적이면 뭐다? 누구라도 다 중개업 하지. 알았어요? 너무 쉽게 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안 내요. 알았어요? 제압하면 됩니다.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제압하면 돼. 2번 다시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른 선생들은 강의를 안 해요. 책에도 없고. 알겠어요? 그럼 5번 시험에 나올 확률 거의 0%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봤기 때문에 쉽게 맞춰보고 안 받는 수험생은 나름대로 응용해가 또 판단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리스팅 농장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줄 걸 거 없어요. 알겠어요? 리스팅이 뭐냐? 영어만 하면 됩니다. 줄 걸 거 없어요. 리스팅이 뭐다? 모르면 그냥 영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영어다 이 말이에요. 영어다 이 말이에요. 리스트 하는 걸 목록을 작성한다, 뭐 기재한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리스팅은 알겠어요? 이걸 말하면 돼. 무슨 체결? 중개계약 체결을 말이에요. 그 중개월에 접수하는 거 있죠? 같은 말이잖아? 그 중개월에 접수, 중개계약 체결을 뭐라 그런다? 리스팅. 그래서 오늘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 접수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유식한 말로 이 말 하면 됩니다. 오늘 리스팅 한 건 했다. 이렇게 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매물 접수받았다 하면 뭐 유식하게 뭐 리스팅 한 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뒤에 농장이 왜 붙었노? 이 말이지. 알겠어요? 집단 농장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 중개업 경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안 적었지만 지역성의 지배를 받아요. 에? 동네 장사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이다, 전국 아니다? 전국이잖아. 업무 지역을 제한 안 하니까. 법적으로는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이지만은 실제 현장으로 오면은 뭐다?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이 되지 못하고 뭐다? 동네 장사가 된다. 지역성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적 범위를 뭐라 그런다? 농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리 설명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안 쓰니까 이해가 안 되고, 쓰면 또 카메라 때문에 또 문제고, 뭐, 여러분들 뭐, 조폭 영화 보면 나와바리 하는 거 있다, 없다? 있죠? 그 나와바리를 뭐라고 부른다? 농장 가는 게야. 알겠어요? 그렇지, 구역. 나의 주무대. 알겠어요? 그럼 그 주무대 구역적 범위를 조폭에 따라서는 뭐,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좁게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뭐다? 이 중개를 접수받을 고객을 확보할 지역적 대상 범위를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좁게 잡을 수도 있는 거라. 그게 리스팅 농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럼 이 리스팅 농장 개념을 딱 이론가들이 만들었으면 어떤 장점이냐면 수익률이 예측이 돼요.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 얼마 나올 거다 하는 건 뭐 예측이 가능하다. 나의 리스팅 농장 범위 내에서는 알았지? 세대 가구 수가 10만 가구가 있는데 그 10만 가구 중에 뭐다? 1년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가구가 늘 이사를 간다라고 보고 알았죠? 그 2만 가구가 이사를 가는데 그 중에 뭐 30%가 나의 사무실에 중개를 접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연간 수익이 얼마 창출될 것인가 하는 예측이 나온다. 그 이론가들이 만들어 쓴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리스팅 농장에 대한 개념을 들었으면 됐고, 줄 걸 없어요.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은 지압부도 돼. 알겠습니까? 그 설명 안 하면 넘어가려고 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312페이지에 3번에 중개 광고에 나왔습니다. 광고. 이것도 옛날 조정기 시험에는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중개 광고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다? 광고를 해. 그 매체별 광고도 있지만, 광고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광고를 구별할 수도 있다, 없다? 제가 2단 한번 써볼까요? 이거 쓰나 안 나? 중개 대상물 광고, 계몽 광고, 그렇지? 중개 대상물 광고,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매물 광고 한다는 거지. 매물 광고, 그렇지? 그 교차로에 나오는 광고물 있죠? 중개 대상물 광고예요. 그럼 계몽 광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님이 있을까 인가be? 회장님이 중앙방송에 나와가 뭐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고객들을 뭐다 최우선으로 여겨가지고 뭐다 뭐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하면서 뭐다 뭐 회장님이 한마디 떠드는 광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계몽 광고예요. 알겠어요? 협회 회원들이 알겠어요? 회비를 내 가지고 협회가 운영이 되는데 협회 측에서 뭐다 중개업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광고를 행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게 계몽 광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광고를 분류할 수도 있고 광고를 하는 매체, 알겠어요? 수단에 따라서 또 광고를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 광고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역적 대상 범위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광고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중개업의 경영 기법 아닙니까? 무턱대고 남들이 다 교차로에 광고하니까 나도 교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죠? 주로 봐봐요. 원룸 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한다 쳐봐요. 원룸. 그 교차로에 광고가 뜰 일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전부 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전봇대 광고 다 한단 말이에요. 전봇대 다 붙여놓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광고 수단이죠.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과 광고의 타켓이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을, 방법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객관식 시험 문제로 묻기가 애매모호하니까 뭐다 자주 안 물어서 그렇지. 됐고 4번에 중개윤리 해놨는데 그래서 제일 밑에 줄 한번 봐봐요. 중개윤리의 유형에가 서비스윤리, 조직윤리, 그 다음에 공정윤리, 고용윤리 해놨죠.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1회 때부터 기출문제 다 DB 보면 나왔어. 그렇죠. 자주 안 내서 그렇지. 근데 한번 딱 설명 듣고 그냥 지압 부는 거야. 이런 거는. 그렇지. 서비스 윤리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다? 의뢰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뭐라 한다? 서비스 윤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죠. 그런데 이제 조직 윤리 하는 거는 관련이 뭐로 돼 있노? 동업자요. 그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의 29조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나 없나? 있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기본 윤리 규정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웃 개업공인중개사의 고객을 유인해가 중개를 접수받으면 된다는다. 아까 저 담배 피러 나와 있다가 옆집 사무실로 들어가는 고객 딱 보고 그거 지금 밥 먹으러 갔으니까 일로 있어. 이게 이제 동종업종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간에 뭐다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공중윤리는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대중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말하는 거다. 공중윤리. 그래서 잘못된 중개업계 인식을 뭐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중윤리적 덕목을 뭐다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고용윤리는 뭐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또 뭐다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했으면 월급을 줘야 된다 안 된다? 안 줘. 그래서 이게 뭐다 고용윤리적 덕목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월급 준다는다? 안 줘. 알겠어요. 네가 벌어가 네가 물어라 이거. 알겠어요. 월급이 있는 월급이 알겠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잘 들다 보면은 다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강의할 때는 월급 다 줍니다. 하지만은 실무로 현장으로 가면은 알겠어요. 중개 보조원을 고용했는데 월급 준다는다. 안 줘. 왜 안 주느냐? 그래도 이제 중개 보조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요. 왜? 그 중개 보조원이 근무하면서 자기가 의뢰받아가 자기가 거래계약서도 작성 다 해준다. 자기가 중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 보수 받으면 100만 원 받았다. 받으면 뭐다 80만 원 자기 묻고 20만 원 뭐다 사무실에 들러주고. 그러니까 80만 원 중개보수 받아갔으면 됐지. 뭘 또 월급 달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현실 때문에 월급 구조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느 소장님들은 월급도 준다고 또 흉내를 내. 근데 월급이 아니고 뭐다. 그래도 야야 밥값이라도 해야 될까 아이가. 교통비라도 해야 될까 하면서 뭐 4, 50만 원씩 달라주고. 나머지 너가 알아서 생기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잘 들다 보면은 뭐 점검만 확보되면 이제 등록증 내지 자격증 대여가 되는 거예요. 보조원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없는데 현실에서는 뭐다? 자기가 다 해버리고 보수받은 거 일부 떨어주거든. 이게 뭐예요?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중개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전적으로 다 수행하고 도장만 누가 톡톡 찍어주는 거고 소장님이 톡톡 찍어주는 거 아이가. 그 도장값으로 중개 보수에 20% 들라라, 10% 들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일정 대여거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개사무소에 직원이 많다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솔직히 봐봐요. 중개사무소에 직원이 많은 이유가 뭐 있어? 알겠어요? 근데 많은 거는 뭐다? 알겠어요? 전부 다 정대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니까. 제 판단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다 줄 씌워가지고 당신이 자격증 있나 없나 다 따져봐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중개보조원이에요. 거기다 중개보조원들 중에 상당수는 또 등록관청에 신고도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사람 천지야 또.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알았어요. 지금 이 강의를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 또.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고용신고 안 된 사람도 천지야. 알았어요. 그럼 우리 고용신고 안 하면 뭐다? 법에서는 뭐다? 업무정지 1개월 아닙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냥 놀러 왔는 사람이다 해보면 뭐 정부 자료가 있나? 그렇잖아요. 놀러 가고 차 한잔 먹는 사람이다 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서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다 이 말.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요. 31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이거 외워서 푸는 게인지 마인드로 푸는 게인지 한번 풀어봐봐요. 틀린 것은 1. 중개실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은 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중개를 접수받기도 전에 중개실무 할 게 뭐 있노? 없지. 알겠어요? 놀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사무실 가게 문 열어놨는데 뭐다?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하잖아. 그럼 노는 거지. 뭘 손절겠어요. 2번 거래계약의 체결에 따른 이행 업무는 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이전 과정에 관여하는 업무 있지? 그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개 실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적어줬잖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만약에 이걸 원칙적으로 하는 글자를 안 써줬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청 막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야. 3번 봐봐요. 응? 개업공인중개사는 리스팅 농장 개념을 통해 중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합리적 경영을 가능하기 위해서 중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리스팅 농장 개념을 도입한 거지. 이론가들이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개윤리의 유형으로는 서비스윤리, 조직윤리, 공정윤리, 고용윤리 등이 있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 공부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맞죠? 전 있지. 근데 법령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다 하면 O가 X가 X잖아. 아무리 중개실무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을 준수하면서 실무를 진행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O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거야. 기출문제가. 얼마나 쉽게 답이 보여요. 그 요즘은 잘 안 낸단 말이지, 이게. 그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무슨 과목? 고득점 과목이 소문이 난 거야. 실무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냈거든. 그러니까 뭐다? 아까 주인법도 안 묻고, 상인법도 안 묻고, 경매도 안 묻고, 분묘기지권도 안 묻고, 명시딱도 안 묻고, 막 이리 안 물었다 보니까,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다 맞춰보는 거야.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법은 쉽더라, 어렵더라? 쉽더라. 그러니까 고득점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 상황이 뭐다? 중개 실무 파트는 이런 거 내갖고는 이제 점수가 다 고득점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뭐 내자? 주인법 물어보자, 농지법 물어보자, 상인법 물어보자, 경매 물어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물어보자. 막 이리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지금은 더 이상 고득점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 고득점의 수준이 몇 점? 70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고득점의 수준은 80점이거든. 그것 때문에 그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뭐다? 주인법, 상인법, 이런 거, 민법, 공법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옛날 상황은 달라요. 그 다음 D페이지, 이제 제목만 설명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314페이지 2장에 무슨 접수? 중개의 접수. 3장 제목은 뭐겠어요? 또 본다. 2장이 중개의 접수야. 3장 제목은 그 다음 중개 실무 과정이 뭐예요? 확인 설명은 안 하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조사 확인 설명 과정이 3장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제목은 뭐가 나오겠어요?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3장 제목 찾아봅시다. 317페이지에 3장이 뭐고?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이지? 4장 제목이 뭐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4장은 많아요. 369페이지잖아. 뭐라고 돼 있노? 중개활동 판매기법 돼 있죠? 자, 그 옆에다 적어요. 4장 중개활동 판매기법 제목 옆에다가 이리 적어놔. 큼지막하게 적어요. 큼지막하게. 짜면아 적지 말고 설명이라고. 설명. 3장 제목이 조사 확인이었잖아. 그럼 조사 확인했는 내용을 뭐 한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지. 그럼 설명회가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이가? 5장 제목 찾아봐봐요. 5장. 372페이지에 뭐고?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는 끝난다, 끝난다? 끝난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끝난다, 이 말이야. 끝난다, 이 말이야. 끝난 거야. 그러면 여는 뭘 적어놨느냐? 자, 봐봐요. 이제 378페이지. 중개 실무 강론 해가지고 뒤에 쭉 넘겨봐봐. 뭐 적혀 있는 거? 강론해가. 뭐 명의신 딱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 있고, 상인법 들어가 있고, 뭐 경매일이 들어가 있다며. 그럼 이 부분이 중개 실무 강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갖다 붙이지 않지만 그 강론이 바로 뭐다? 중개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거 응용할 줄 아나 모르나 물어보기 때문에 그 파트 강론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민법이고 공법이고 뭐 그런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칠판 봅니다.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거라. 이걸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자꾸 의문을 품을까 싶어가지고. 자, 칠판 봅니다. 중개 실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중개 의뢰 접수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 중개를 접속하는 게 바로 뭐다? 리스팅. 리스팅 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쓰는 용어는 뭐라고 돼 있노?
법에서는 뭐라고 써? 용어를. 중개계약 체결이잖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알겠습니까? 아, 실무로 이야기해 줄까? 실무로. 노트에 메모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치부책, 장부책에다가 뭐 하는 거다? 메모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아, 그게 중개의 접수야. 그 노트에다가 메모하는 게 바람직하나? 바람직한 접수 실무다?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정형화된 서식으로 작성 접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법령에서도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시험 문제 잘 내잖아. 노트에 메모 잘할 줄 아나 모르나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겠나 안 물어보지. 알겠습니까? 그럼 중개 접수 받았으면 접수 받은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 한다? 조사 확인을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조사 확인, 조사 확인. 뭘 조사 확인해요? 중개 대상물에 뭐를 조사 확인하노? 무슨 상? 거래상, 중요상이잖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개하는 거잖아. 그럼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조사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몇 가지를 적어놨더라? 옳지, 9가지를 적어놨더라 이 말이야. 주로 9가지. 주로 9가지. 알겠어요? 왜 안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왜 안 하라 그랬잖아.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구조, 건축물의 연도 등과 같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 보수와 실비의 산출례가 그 금액. 그 다음 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난방, 승강기 이런 각종 중개대상물의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것. 그 다음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건축물의 내외부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도로 및 대중교통 등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와 세율. 이렇게 9가지 다 외워라 그랬죠. 그런 게 다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그런 거 좀 더 설명합니다. 조사 확인했어. 그럼 설명해야 되나 아니더라? 해야 되잖아. 설명.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하락하니까. 그러세요. 설명. 누구한테 설명하면 돼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그럼 취득 의뢰인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럼 요는 무슨 의뢰 접수가? 이전 의뢰 접수잖아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 이전 중개 의뢰 접수, 매물을 접수받았어. 그래가 조사 확인했어. 그런데 취득, 매수자가 안 나타나. 그럼 뭐하노? 수도비지 뭐. 놀아야 되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매물 접수 받아놨잖아. 많은 매물을 접수받아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물건을 갖다가 매수할 사람이 왔다 놨다? 왔다. 그럼 취득 중개를 접수받아야 된다 말인다? 봐야 돼.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 여러 매물 중에서 몇 개를 설명한다? 적당한 서너 개, 네다섯 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 한번 보세요. 저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 한번 보세요. 하면서 그게 설명하는 거지 뭐. 그럼 설명은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현장 가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이거. 딱 한 가지 물건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매수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설명이 이어질 수 있는 거라.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취득 중개를 접수 받아본 분들 또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설명했어.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여기 바로 중개가 완성되는 거다 이 소리야. 이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하는 말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뭐 됐다? 합치됐다. 그럼 중개 완성됐으니까 뭘 작성한다? 거래계약 작성한다. 확인서면 작성한다. 그 다음 뭐 고정관계 정서도 교부한다. 이 세 가지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매계약이라면 뭐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이전 등기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다는다? 관여한다는다? 관여한다. 관여하는 거는 중개실무도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넓게 폭넓게 보면 뭐다? 중개실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대부분 판례도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공부할 때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좁게 본다, 넓게 본다? 넓게 보더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판단할 때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넓게 본다. 넓게. 그게 판례의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중개 보수를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리 판단한다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이런 거 뒤에 실무 강론이라고 적어놨잖아? 그건 바로 여기서 다 활용해 먹는 거야. 이 거래사항, 중요사항들을 조사 확인해가 많은데 설명하는데 주임법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농지법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응용할 줄 모르면 확인도 뭐하고 뭣도 뭐하고 설명도 뭐하는 거지 뭐. 그 조사 확인 설명 실무가 중개 실무에 전부 다 걔도 과언이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솔직히 이때 단계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이거는 간단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또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꼭 내요. 이거 실무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건 간단해요. 그건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뭐 별의별 여러 과목에서 공부하는 걸 응용해야 되는 부분은 조사 확인 설명 과정에서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거 다 활용할 거야. 그럼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무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리고 성립할 줄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분묘기지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설명한다, 뭐 한다? 뭐 하잖아. 그 분묘기지권에 가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실무예요. 단기 실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봐봐요. 중개실무는 중개사 자격시험의 완성 과목이다. 종합 과목이다. 맞나?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뭐 공법도 이야기했다가 민법도 이야기했다가 어떨 땐 또 개론도 이야기했다가 막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씩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전국의 중개사 강의하는 선생 6과목의 선생 중에서 중개사 자격증 딸락하면 6권 책을 다 골고루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그럼 강의하는 선생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목 선생이. 요 물어봐봐요. 요 개론 선생 자격증 없어. 공법 선생 자격증 없어. 김수계 자격증 없어. 그렇지? 무슨 얘기죠? 배덕수 선생은 자격증 그것도 없을걸 아마. 다 없어. 그렇지? 저는 12회 때 있다가 있잖아. 그렇지? 강의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나오더라고. 다 나오는 게 그때부터 이제 뭐다 조금씩 보는 거지 그 책을. 그 나중에 이제 한 20년 강의하고 나니까 그만 뭐다 이쪽 다 찔거 말고 저쪽 다 찔거 말고 뭐 다 하거든. 그 자격증 따로 그냥 들어가고 시험 진교에 뭐다 60점은 넘기는 거지. 그렇지. 제 과목은 100점 맞고. 무슨 얘기죠? 제 과목은 100점 맞고 공법은 뭐 한 40점은 딱 넘기는 거지 뭐. 공시법도 뭐 한 40, 50만 넘기는 거지. 그래 평균점 맞추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제 중개 실무가 뭔지 전체 틀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뭘 본다? 중개의 접수부터 보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여기서 볼 게 좀 많지. 쉬었다 갑시다.